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 같다.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에 내 시간은 점점 줄었고 가끔이라도 만났던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다. 이제 퇴직하고 보니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다. 예전에는 학교와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준 인간관계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어질 관계는 없다. 관계가 점점 좁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져서 문화센터를 등록했다. 애써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지만 관계에 대한 피로감만 높아질 뿐이다. 혼자라는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취미생활도 찾아보지만 이내 찾아오는 쓸쓸함과 외로움을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여행 모임도 가입해 보았다. 하지만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뿐이고 타인은 결코 나를 위로할 수 없다는 사실만 깨닫고 상처받아서 다시 혼자가 되는 쳇바퀴만 돌고 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상처받는 이유는 인간관계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 집착한다는 것은 나의 행복보다 타인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상태이다. 관계라는 것은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관계로 인하여 스스로가 힘든 상황인데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관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오는 안도감이 큰 경우이다. 또한 관계가 끊어졌을 때 불안감이나 고통이 두려워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게 된다. 나의 내면에는 언제나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내가 있다. 타인과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나를 응원하는 내면의 내가 마음속에 두꺼운 나무 기둥같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면의 나는 바람 불면 후 날아갈 것 같이 다 쓰러져가는 앙상한 나무 같다. 언제나 나를 믿지 못하고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낄 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내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외부의 힘을 빌려오기 위해 위로받을 사람을 찾는다.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남으로써 내 문제를 이야기하고 위로받으며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고 자식이나 배우자의 모든 것을 의지해서 공허함을 달래려고 한다.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 내 마음은 언제나 타인에게 상처받기 쉬운 상태이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있어서 상대방의 반응에 매우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우자가 전화를 먼저 끊으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닌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식의 연락이 뜸해지면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푸념이 생긴다. 친구와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한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확신해서 이에 해당하는 증거만 골라서 수집한다. 인간관계에 집착하면 둘 중 하나의 결론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모든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집착하게 되거나 관계에 상처받아서 다시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게 된다.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버림받고 싶어 하지 않는 욕구가 숨어 있다. 더 이상 버림받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타인의 반응에 맞춰준다. 관계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는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다.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집착이 커진다. 그래서 내가 타인에게 잘해주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상대에게 맞춘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타인에게 잘해주는 것만큼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상대를 보며 불만과 불안을 느낀다. 그럴수록 버림받지 않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타인에게 집착하게 된다.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상대를 먼저 버리기도 한다. 아무에게도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세상에 고립시킨 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인간관계에 집착하는지 집착하지 않는지는 나에게 자유가 있고 선택권이 있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혼자 살고 있다면 과거의 트라우마라는 밧줄에 내 몸이 묶여 있는 것이다. 밧줄에 꽁꽁 묶여 있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스스로 홀로 있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혼자 밧줄을 묶고 구속한 상태이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자유가 제한된 상태이다. 외로움 때문에 찾아오는 공허함이 싫어서 누가 되었든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를 끊으면 다시 외로워질까봐 두려워서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 버린다. 결국 누구와 관계를 맺을지,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갈지에 대한 선택권이 매우 제한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인간관계에 집착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인간관계에 내어주는가, 아니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되면 주도권을 손에 쥐고 있더라도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쉴 새 없이 흔들리게 된다. 외부 영향에 흔들리는 상태라면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른다. 내가 주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어떤 종목을 제대로 분석해 보지 않고 친구를 따라서 샀다.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다른 사람이 내가 산 종목에 대해 요즘 별로니까 빨리 팔라고 조언하면 주식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급격하게 흔들리게 된다. 만약 공부도 충분히 했고 그 회사의 가치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타인의 의견은 참고만 하고 주식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내가 판단하게 된다. 삶의 주도권도 마찬가지다.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쥐려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이 좋다. 오늘 지나간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작성해 본다. 글쓰기는 추상적인 느낌을 구체화시켜주는 작업이다.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모호한 채로 남겨두면 부정적인 느낌만 그대로 내 안에 남겨지게 된다. 분명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왜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지 전혀 인지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껴서 우울한 감정만 가득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기분인지, 어떤 상태인 것 같은지 글로 적어보는 것이다. 내가 순간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감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외롭다는 감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섭섭함, 두려움, 안타까움 등의 감정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심리학과 명상이 결합된 심리치료 방법인 마음챙김에서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명상법이 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게 된다. 심리학자 가트맨 박사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이라는 문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감정에 손잡이를 달아두면 자유롭게 감정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돼서 감정을 좀 더 능숙하게 조절할 수 있다. 내 안에 모호했던 감정에 이름을 붙여서 의미가 분명해지면 특정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지 알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감정과 연결된 생각을 깨달을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은 원인이고 감정은 그 결과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이고 감정이 따라오는 것이다. 감정 일기를 쓸 때 감정을 느꼈을 때의 상황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탐정이 사건을 조사하듯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갖게 되었고 감정을 불러오게 만든 원인이 되는 생각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오늘 청소하기로 약속했는데 내일로 미뤄서 짜증나는 상황에서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이다. 상황과 감정 사이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 내가 짜증나는 이유를 생각해서 적어보니 배우자가 나를 무시한다.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 사람은 게으르다. 등의 생각들이 떠올랐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작업을 꾸준히 하면 불쾌한 감정이 어떤 생각에서 나왔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생각이 파악되면 내가 했던 생각 중에 오해가 있거나 증거가 불충분했던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직장에서 많이 지쳤거나 다른 이유로 다음에 한다고 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내가 처음에 들었던 배우자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대해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게 필요하다. 청소를 미루는 것만으로 나를 무시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느낌만으로 순식간에 판단하는 일이다. 자세히 따져보면 내가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감정 일기를 통해서 내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갖게 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게 되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을 낳고 그 감정이 다시 부정적인 생각과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오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의 악순환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때의 상황은 마치 모자이크 처리된 것 같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글로 옮기고 감정과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하면 모자이크가 사라지고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나를 소용돌이치게 만드는 감정과 생각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통 사람은 특정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한다. 사람마다 유난히 취약한 상황들이 있다. 감정 일기를 쓰다 보면 자신이 어떤 문제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자신의 취약점이다. 인간관계에 집착한다고 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어떤 지점에서 집착하는지, 타인과 어떤 상황에서 더 예민하고 화가 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나의 문제가 객관적으로 잘 정리되면 해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삶에서 나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혹시 자신이 타인에게 휘둘려서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하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들로 대응해야 한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과 생각을 잘 정리해서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게 된다면 나를 괴롭혔던 관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뚜렷하게 찾게 될 것이다.